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7월 15일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 아니다. 정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진 단체나 개인은 정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정도입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드 국내 배치는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새누리당, 김종인 대표가 머리를 극적일 사안입니다. 자,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정부가 동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젯밤 11시 35분 중간 집계 결과이긴 합니다만 김용민 트위터에서 진행한 2158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아마 정부는 묵살하겠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에 96%가 그렇다.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답했고요. 2%만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드의 개념, 효용성, 역학관계, 비교적 소상히 인지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조사라면 대체로 결과는 이러할 텐데 말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제 5대의 버스에 나눠 타서 서울 국방부를 찾은 200여 명의 경북 성주군 군민들. 국방부가 군민들을 위한 저녁 식사를 마련하자 저 밥을 먹으면 개 돼지가 된다라면서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성주 군민 2만 5천여 명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성주 군민이 5만 5천 명인데 2만 5천 명의 반대 서명을 취합한 것입니다. 한편 중고등학생들까지 집단 반대 시위에 가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 예정지와 인접한 곳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영이 있는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원 1, 2 주민들이 마을 회관에 걸려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드가 설치되면 직접 위험 지역에 들어가 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민구 장관이 이 말을 하자 성주 주민 한 사람은 아예 거기서 살라 이렇게 야유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그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를 이것이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몸으로.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서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넥슨으로부터 주식 1만 주를 공짜로 넘겨받은 것, 이를 10억 원에 팔아서 이 돈으로 넥슨 재팬 주식 8,500여 주를 산 것, 그리고 넥슨으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것을 뇌물수수로 본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자연인 아무한테나 줬을 선물이었겠습니까?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공천제 약속을 지키려다가 이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몰매를 맞았다. 비응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약점 잡힌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참았다며 사실상 친박과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대표 취임 2주년 기념 행사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밝힌 말인데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비주류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힌 김무성 전 대표 아닙니까? 누구를 지지할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의중에 두고 있는 비박 후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최근 여영국 경남도 의원을 상대로 쓰레기, 개가 짖어도 이런 막말을 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극히 일부 의원은 의원이라기보다 깜도 안 드는 무례배에 가깝다라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써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는 여영국 의원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차기 군 사령관 내정자 에이알 카림이라는 사람,
전쟁 때에는 이교도 여성을 성폭행해도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예, IS와 싸우다 보니까 IS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나를 만나지 못한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해 당사자 사이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일어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어보실 텐데요. 경상북도 성주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다 알아서 잘할 테니 우려도 하지 말고 시비 걸기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그 결과 어떤 곳은 레이더와 동일한 고도의 가까운 곳에 인구 밀집 지역이 있어서 주변 지역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어떤 곳은 주변 지형의 특성상 아주 좁은 지역밖에 방어를 할 수가 없어서 사드의 장점을 발휘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검토를 한 결과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이 대공 미사일 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성주 기지는 다른 후보지에 비해 부지가 넓고 평탄해서 사드 장비를 안전기준에 맞게 배치할 수가 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부 이남 지역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설치 지점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 데다가 높은 고지에 있어서 레이더 전자파의 영향도 없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입니다. 어제 국방부가 성주 지역 주민들과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주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 간의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이 나오고 몇 시간 뒤 SBS 텔레비전 뉴스 브리핑에 출연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일침을 놓았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부결시킬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SBS에서 했던 말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정부 입장은 이 비준 대상은 아니다, 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쟁을 멈출 때다, 정쟁을 하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부 입장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논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국회 동의 절차를 어떻게 밟아 나가시겠다는 생각이신지 이 기회에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렇게 논쟁을 중단하자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지난 2년간 사드를 한 번도 배치하겠다고 우리 정부에서는 한 적이 없고 줄기차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하지 않는다. 그러다 엊그제 8일날 발표를 했는데 그날도 언론을 핑계대서 또 이번에 성주 결정도 언론이 무모하게 보도하려고 하니까 앞당겨서 발표한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국토입니다. 일개 포대가 진주를 하더라도, 주둔을 하더라도 우리 국토를 미국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에는 전례도 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어요. 거기는 큰 땅이고 여기는 일개 포대만 하기 때문에 적은 땅이다. 또 국가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 이건 얘기가 안 됩니다. 독도가 큰 땅이어서 우리 국토라고 수호하고 있습니까? 영토는 영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혈세가 그러한 방향으로 쓰이는 것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십시오.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 해의 조그마한 인공섬 가지고 일촉즉발에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 전쟁은 반드시 영토와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민주에서 아직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더민주의 변화를, 과거 60년 정통성의 정체성을,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흉상과 영정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반대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제가 또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왜 침묵하고 있는가? 좀 의견을 내놓아 봐라 했더니 3일 만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훌륭한 문재인 전 대표의 발표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했습니다. 사드가 우리의 안보 위협 3분의 1을 줄여준다는 식의 국방부 설명에 대해서 구구절절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리의 정보 능력으로 보았을 때
북한의 가장 탐지하기 어려운 것이 이동식 발사대다. 그 다음에 북한의 지하미사일 기지를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백두산 부근에만 뚫어놓은 구멍도 10,000개가 넘는다는데 그중에 무엇가 진짜 미사일 기지냐는 것이다. 이런저런 것에다가 또 잠수함 발사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쏘는지 모르니 48발밖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드로 과연 국가 안보가 가능하겠냐. 이런 설명입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그 설명들을 보면 이렇더라고요. 작전 반경이 한 200km 정도 되니까 주요 미군 기지를 포함해서 우리 뭐 계룡대라든지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한 3분의 2가량이 방어가 가능하다 이런 설명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그러나 이걸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냐는 것이죠. 우선, 성주에 있는 1개 포대는 48기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예. 근데 북한은 계룡대까지 미사일로 굳이 타격할 것도 없이 300mm 장사정포를 이미 실전 배치해서, 포로 때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이미 준비를 끝냈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계룡대를 때린다. 일단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죠. 그 다음에 48기로 요격해봤자 북한의 미사일이 1000기가 넘는데 네. 이 요격 미사일을 쏘고 재장전에 3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재장전 할 때 기다려서 북한이 미사일 쏜답니까? 네. 그건 불시에 오는 것이고 또 가장 치명적인 거는 일제 사격, 즉 다량으로 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초기 제1격에 요격할 수 있는 게 한반도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이다. 이 의미지. 계속 연달아서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도 과연 그게 가능하냐. 네. 이런 면을 따져보면 단순한 이론상의 수치 하나를 가지고 네.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방어한다는 거는 가정이나 논리 자체가 네. 좀 비현실적이라고. 자, 그러나 북한이 제1발을 쏜다 그러면 우리도 바로 반격에 나서니까 계속 우리는 손 놓고 미사일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정보 능력으로 봤을 때요. 지금 북한의 가장 탐지하기 어려운 게 이동식 발사대입니다. 예. TEAL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미리 설정된 표적의 붙박이로 있어서 쏘는 미사일들이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의 지하 미사일 기지를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하, 네. 지금 백두산 부근에만 뚫어놓은 구멍도 10,000개가 넘는다는 건데 네. 그중에 뭐가 진짜 미사일 기지냐는 예. 것이죠. 이런저런 거에다가 또 이제 잠수함 발사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건 전방이 아니라 후방에 자객처럼 침투해서 쏘는 미사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에 우리 미사일 방어의 어떤 운명을 거는 건 정말 지혜롭지 못하다. 알겠습니다. 북한은 이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 방어가 어렵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들을 하더라고요. 사드의 요격 고도를 감안하면 휴전선과 가까운 수도권은 고고도 요격 시스템, 즉 사드로 방어하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건 패트리어트나 이런 다른 방어 수단들을 갖추는 것이 더 효용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논의라는 게 사실 끝이 없는 것이, 예. 서울이 불과 휴전선에서 4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굉장히 전장의 한 복판입니다. 예. 그런데 탄도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진다는 가정 하나만을 놓고 우리가 대책이 뭐냐, 방어책이 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한반도 전장의 일면에 불과한 것이죠. 예. 이미 서울은 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장사정포에 의한 불바다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은 패트리어트라는 거는 미사일 방어용이지 장사정포 방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다른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제 아이언돔이라고 로켓포를 막는 또 방어 무기가 또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군사적 소요가 이제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제 아이언돔을 배치해서 이제 방어하는 게 가장 유력하다면 적어도 서울에 수십 개의 기지를 또 설치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사드로 수도권을 방어한다는 애시당초 그 기대감 자체가 잘못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드가 서울은 못 지켜주지 않느냐.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계속 순환론법에 빠져 대책 없는 얘기만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수혁 전 육자회담 수석대표. 네. 외교부, 국정원 등을 거친 동북아시아 안보 전문가라 하겠습니다. 한국에다가 사드를 배치한다 한들 중국이 무역 보복을 할 리 없다. 네, 황교안 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주장 아닙니까? 이런 주장을 희망사항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수혁 전 대표가 말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 강대국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이야기를 해놓고 허언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해보는 말. 이런 말은 강대국에겐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시죠. 결국은 이 사드가 단지 북한의 핵을 방위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중국의 그 군사시설 들여다보는 그러한 그 무기체계이다. 그렇죠. 레이더로. 있어서 흔쾌하게 거리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레이더의 방향만 가지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것은 매우 기술적인 거, 초보적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그런 무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무기 체계를 들여다 놓은 것 자체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국익에 손상이 오는 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중국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 주중 대사나 유일호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무슨 무역 보복을 한다든지 보복을 하진 않을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연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아마 희망사항을 언급하고 있는 거겠죠. 희망사항? 예. 그건 과거에 그 마늘파동 때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마늘파동.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마늘에 대한 관세를 우리가 부과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얼마나 치명적인 공업 분야에서의 그 타격을 입었죠. 타격을 입었으니까. 또 강대국은요. 강대국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얘기를 해놓고 허언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고요? 실천을 한다고요? 실천을 합니다. 그 1970 몇 년인가요? 그 베트남을 가리키겠다 해가지고 침공해버린 일이 있습니다. 있죠. 예. 심하면 군사보복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경제보복을 넘어서? 저는 중국이 이권을 가지고 군사보복을 하겠는가. 한반도에 끝까지 이걸 위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신 군사까지 얘기하는 건 과하지만 경제보복은 허언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중국하고는 좀 거리가 생기지만 미국하고 가까워지지 않느냐. 우리가 어느 쪽 한쪽이라도 확실하게 줄 서는 게 낫지 않느냐. 한미 공조를 단단히 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예, 편승하는 건데 그게 비용도 적게 들고 가장 편하죠. 그지만은 우리가 득실을 또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냉정한 계산도 하고 또 국민 감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 감정이요. 감정도. 알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국익의 최상의 가치는 생존입니다. 생존. 우리 생존, 서바이벌 문제이죠. 우리가 생존이 이태롭고 국민의 그 안보, 생명 이런 것에 치명적이 될 수 있다면은 그 어떤 방법도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의 이런 국면이 그런 상황이냐 그런 걸 다 무시하고라도 지금 한미 동맹 외교에 전력을 투구해야 될 테냐 하는 것은 다시 봐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또 다른 그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지금 그 말씀 쭉 들으면서 종합해 보니까 이수혁 전 대표가 지금 외교장관이었으면은 끝까지 반대하셨겠네요. 글쎄, 저에게 그럴 용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론적이거나 용기가 있다면 합리적인 논리로 한다면은 잠깐만 기다려 봅시다. 조금 더 심사숙고해 봅시다. 조금 지연해 봅시다. 전술적으로. 그러면서 중국도 더 설득해보고 러시아도 더 설득해보고 우리 그 배치가 될 지역의 주민들도 더 설득시켜보고 우리 국민도 분열되지 않도록 잘 그
더듬어 가면서 이 배치 여부를 결정을 합시다 하는 제안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3노라는 미국 요청도 안 했고 협상도 없었고 그 결과도 없었다는 말은 언제까지 들어왔습니까? 최근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양복 수선 사건을 놓고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의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이건 들어보시면 압니다. 외교부 장관께서는 계단 올라가다가 바지가 터져서 그 수선으로 백화점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신세계백화점의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데가 수선집은 아니잖아요. 양복 파는 데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 단벌 신사입니까? 양복이 터졌으면 다른 양복으로 갈아입고 사드 배치 발표 때 책상에 갔어야죠. 가족이 가서 수선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니까 되묻는 것이고. 양복 부분은 제가 여기서 누누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장관께서 얘기하신 시간이 없어서 짬이 날 그때밖에 안 났다는 말은 진실이고요. 제가 지난 3년 반 동안 같이 모시고 일하면서 주말도 없이 어떻게 그런 거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쪼개는 시간을 찾은 게 그거라서. 그래서 차관님, 내가 좀 전에 얘기했어요. 단벌 신사냐고요. 제가 난 검은 양복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저같이 장관 아닌 저도 지금 옷이 한 5벌은 있어요. 그런데 장관이 한 벌밖에 없으면 옷 한 벌 보내줄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양복이 많지 않은 맞는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마에스트로 나도 가봤어요. 양복을 사면은 맞게 줄여주긴 해요. 한 2, 3일 뒤에 오라고 그러고. 수선집은 딴 데 있어요. 그 백화점 안에도 있긴 있습니다. 딴 데 있어요. 그런데 왜 이치 안 맞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맞느냐라면서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을 질책한 시점, 그 시점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시점 이후에 MBC 뉴스데스크 보도는 공교롭게도 이정현 수석이 전화를 안 걸어도 될 방식으로 뉴스 편집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정현 수석이 KBS 보도국에만 전화했을까라고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김시곤 같은 폭로자가 MBC 안에는 없었기 때문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어제 전국 언론노조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정현 녹취록 파문으로 되돌아본 세월호 보도 긴급 토론회에서 MBC 측 발제자로 나온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MBC 노동조합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보도 백서를, 세월호 사건 백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 앞에 바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들은 해경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아이템, 기사 일부 문장 등을 발제하거나 쓰면 데스킹 과정에서 묵살되거나 삭제됐다고 증언했다. 이 내용들이 이미 세월호 보도 당시에 현장 기자들이 현장에서 겪었던 일들입니다. 과연 이것이 MBC 보도국 수뇌부 자체의 판단이었는지, 과연 이정현 수석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서 이뤄진 결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이정현 김시곤 녹취록을 대목을 보면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그렇게 해경과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데스크가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우려했던 그 부분을 정확히 반영해서 관련 기사들이 누락되거나 축소됐습니다. 그 보도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잠깐만 일부만 말씀을 드리면 4월 20일에 그 안행부 국장이 현장에서 기념 촬영 제안해갖고 논란됐던 부분들 현장 기자들이 발제했으나 누락됐습니다. 아까 KBS에서도 말씀하셨듯이 80년 구했으면 대단하다 이런 해경 간부의 막말도 현장 기자들이 발제했더니 80년이면 많이 구했고 대단한 거 맞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묵살했습니다. 해경 구조 혼선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한참 여론의 비판을 받던 대목들이었습니다. 관련 내용도 진도 현장의 취재팀들이 발제를 했지만 묵살됐고요. 그 이후에 해경이 반박 기자회견을 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전형적인 방식이죠. 먼저 문제 제기하지 않고 해명이 나오면 그때 같이 다루는
해경 반박 기자회견이 나오니까 공방 아이템으로 제작 지시했습니다. 해경 구조 동영상이 은폐됐다. KBS 뉴스가 단독 보도했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사실 이틀 전 목포 MBC 기자들이 단독으로 취재를 해서 발제를 했는데 본사에서 거부해갖고 지역 뉴스에만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KBS가 메인 뉴스에서 단독 보도하고 다음날 해경이 동영상을 공개했죠. 그랬더니 그때서야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해경 구조 인력 뻥튀기 됐다. 이것도 그 당시에 상당히 문제됐던 사안 중 하나였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해경이랑 민간 잠수사들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런 구조 인원이 과장됐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겠다고 했으나 역시 제작 보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해경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서울 본사에서 커팅을 당하니까 계속 제작 보류 지시가 내려오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제 지역 로컬 뉴스가 살아난 시점이 이제 초반에는 특보 형식으로 본사에서 만든 뉴스들이 전 지역에 동일하게 보도들이 되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각 지역 MBC별로 로컬 시간대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4월 24일쯤이었는데 그 이후에 목포 MBC 기자들은 목포 로컬 시간대에 비판 기사를 집중 배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그걸 받아주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나갔던 뉴스들이 4월 24일에는 그 신고 시간 속이고 황당한 해경 대응, 침몰 때까지 수중 구조 요원 없었다, 진도 관제센터 주차를 기회 놓쳤다, 구조 급한데 선체부터 인양해라 공문, 쏟아진 의혹, 입닫은 해경. 이게 하루에 나간 비판 보도고요. 그 다음 날은 최초 구조 동영상 있다 공개하는 이유는 재난 대응 시스템 엉터리, 의문의 사고 시간, 기념사진 요구에 컵라면까지, 구급 차량이 공무원 이동 수단, 가족들 분노. 이런 식으로 당연히 본사 뉴스에서 다뤘어야 될 사안들이 지역 MBC 뉴스에서 어렵게 방송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2014년 4월 25일 날 이제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9일 지난 그 시점에서 안광한 사장이 지금 현 MBC 사장입니다. 회사 게시판에 이제 담화문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MBC 뉴스데스크에 MBC의 세월호 보도 태도를 상당히 치하하는, 칭찬하는 그런 글들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2002년 효순 미선양 방송 때는 절제를 잃고 선동적으로 증폭이 돼서 국가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데 비해 이번 방송은 국민 정서와 교감하고 한국 사회의 격을 높여야 한다는 교훈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이렇게 회사 내에 담화문을 올립니다. 이때부터 이 글을 전후로 해서 MBC 내 분위기가 또 한 번 더더욱 바뀌고요. 평상시 뉴스, 평상시 프로그램 제작으로 돌아가는 절차들이 시작이 됩니다. 예능국에도 프로그램 정상화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일부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제 25일부터 정상 방송에 들어갑니다. 세월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했던 팀들이 4월 21일 날 제작 중단 지시가 내려졌고요. 아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세월호를 그냥 통으로 가자라는 방침이 내려졌다가 그게 하루 앞당겨지고 또 하루 앞당겨지면서 그 주 중간부터는 다른 아이템들과 섞여서 이제 아침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작진들한테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이니 피해자나 유가족 인권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라. 지나친 통곡이나 극단적인 분노 표출, 총리나 대통령 모욕 등의 장면은 국민 행동 양식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니 유의 바란다. 이런 문자들이 제작진들한테 전달되고요. 실제 보도국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이런 지시들이, 물론 그때 KBS처럼 어떤 딱 문건을 만들어서 어디에 붙여놓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제작 과정에서 이런 지시들이 내려옵니다. 그때 간부들이 내세운 논리는 유족들의 인권 보호였습니다. 프라이버시 존중. 그래서 사실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더 제기하고 싶지만 이 혼란의 시기에 유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자. 저희가 이제 언론이 뭐 상가집이나 이런 데 취재하면서 그 유가족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인권 보호하지 못하고 프라이버시 존중 못하는 면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명목 삼아서 유족들에 대한 접근을 더 통제하고 유족들의 분노를 뉴스에서 자제를 시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MBC 뉴스데스크가 벌이는 행태를 보면 그때 과연 그 간부들의 지시가 유족들에 대한 인권 보호였겠냐, 아니면 어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그런 태도였는가는 누구든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점차 실종자 가족이나 유가족들 목소리는 뉴스데스크에서 사라져 가고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한다고 발표한 날, 그런 날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유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실종자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이지만 뉴스데스크에서는 그 기자회견을 보도하지 않고 다음날 기자회견도 그냥 2문장짜리 단신으로 축소해서 보도합니다. 그 이후에 세월호 100일 당시에도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다가 중단시키고요. 세월호 사건은 정치적으로 민감하니 이를 제작하는 PD가 파업에 참여했던 기자고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네가 제작하면 안 된다. 이런 황당한 이유로 세월호 다큐 제작을 중단시키고요. 세월호 100일도 그 3사 비교를 해보면 MBC 뉴스데스크만 톱뉴스로 세월호 뉴스를 다루지 않고요. 그날 톱뉴스는 정부경제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이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유가족들 농성하거나 김영호 씨 단식하는 농성 관련 소식들은 MBC 뉴스데스크는 상당히 축소해서 보도했습니다. 아까 KBS랑 비슷한 사례로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K보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아까 이후에 이제 김현 의원이 2016년 올해 2월에 1심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KBS는 단신이라도 나갔지만 뉴스데스크는 아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이고,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대하는 세력에게 몰매를 맞았습니다. 병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약점 잡힌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말입니다. 맞잖아, 약점 없어. 시킨. 나한테 약점은 내 앞에서 나를 향해 욕설을 해도, 심지어 죽여버려야 한다고 떠들어도 못 본 척, 안 들은 척 하는 기다. 이게 내 단점 아니냐? 내 약점 얘기했다고 치졸하게 5억 손해배상해라, 이딴 식의 소송으로 가져가지 않는다고. 이게 내 약점이다. 대통령이 돼도 그 자세를 유지할 거야?
그럴 리가 있니 이 새끼야? 정권 전복의 우범자들 이 새끼들을 어떻게 가만둬? 그 새끼들 다 모아다가 우선 내 손으로 직접 싸대기를 날리고 그 다음에 박살내고 격파시키고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린 다음 다시 나노기술을 동원해 원자 단위로 쪼개고 그리고 고리 원자로에 넣어야지. 그렇게 해서 만든 전기로 성주의 사드 기지를 가동시키고 말이야. 그 새끼들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분골쇄신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날이 오면은 재보궐 선거가 많아지겠네요. 예? 당장 그 인천 남동을 윤상현 의원 지역구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뭐 하여간 친박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질 기다. 허나 우리 다음 생에서는 만나지 말자. 니는 뭐 그냥 개 돼지로 다시 태어나는 게 마음 편할 기다. 잡아먹혀도 말이야. 닥치라고. 지지자들끼리 밥 한번 먹고 으쓱해지더니 완전히 맛이 갔구만. 뭐 근데 말이야, 적당히 해야지. 그 자리에서 신자유주의의 피해를 방치하지 않겠다느니 사회적 약자들이 정직하게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쓰라린 좌절감을 갖고 있다느니, 아니 이런 말까지 한 건 오바 아니야? 누가 누구를 욕해? 야, 너 그거 들었냐? 하긴 나도 내가 너무 나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나저나 뭐 사드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한테 묻지 마라. 내는 지금 점수 따야 하는 기간이다. 허나 그 말은 네가 해야지. 나는 유럽 가는 여행 가방 싸다 왔어. 사드가 뭐야? 카드 동생이야? 야, 근데 옷에 묻은 검은 잿가루는 뭐냐? 너 이 새끼, 솔직히 얘기해 이 새끼야. 통장 태우다가 왔지 이 새끼야. 태운다고 금전거래 기록이 없어져? 닥치라고! 자, 그럼 두 분 모두 사드에 대한 입장이 없으십니까? 사드야 반대는 못하지. 북핵 위협에 대응해야 하고 나아가 한미 동맹도 생각해야 하니까. 그럼 영도에 설치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안 되지 이 새끼야. 예. 환님은 어떠세요? 우리 국토의 3분의 1을 보호할 수 있고 사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반대할 수는 없지. 환님, 그러면 지역구 경산에다가 설치하는 건 어떻습니까? 닥치라고! 미쳤어! 내 집 뒤뜰은 안 된다. 네, 님비 현상이군요. 영도는 사람이 많이 살아. 어디 누워서 뻗을 데가 없다고. 그래서 사드를 실은 차들도 못 들어올 기다. 너무 복잡해서. 이 경산은 낱낱이 발전하고 있어. 예산 폭탄을 쏟아붓는 바람에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싼 값에 살 수 있는 땅이 없다고. 야, 허나 친박의 맏형이 솔선을 수범해야지 이 새끼야. 그 힘없고 백없는 막내뻘 이완영이가 동네에 사드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동네에서 이완영이가 이완용이 됐어. 그래서 말이야, 니 이 말 아니야? 사자성어 대의멸친. 뭐? 대의 멸치? 어느 나라 멸치야? 이 무식한 새끼. 야, 대의멸치가 아니라 대의멸친. 큰 의를 위해서는 누구와 친한 거 이거는 버려야 한다 이 말이지. 대의를 위해서 친박의 정체성, 친박의 DNA를 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 요즘 이완영이가 이 고민하고 있더라. 이완영이 반대 시위는 못할걸? 시위하는 놈들은 총으로 쏴 죽여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 만약에 가만히 있는다? 그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텐데. 자기 약속 믿고 찍어준 유권자들한테 고개를 들 수 있겠어? 국정조사 특위 때 세월호 이족 보는 앞에서 퍼자던 이완영이야. 지역 주민들 앞에서 뭔들 못해. 뭐 우리 그 친박을 너무 물러보는 경향이 있어. 정치인이 항상 고결해야만 하나? 약속을 잘 지켜야만 하나? 옛말에 물이 너무 맑으면 포켓몬고 게임하는 사람들이 안 모인다, 이런 말이 있어. 뭐라고? 뭐가 안 모인다고?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어. 물이 너무 맑으면 MB가 싫어한다. 녹조도 끼고 큰빛 이끼벌레도 끼어야 한다. 무슨 소리야 이 새끼야. 아이고 내가 착각을 했구만. 물이 너무 맑으면 홍준표처럼 개쓰레기 물에배가 된다. 닥치라고 이 새끼야. 이 새끼 방송에서 헛소리를 해. 아이고 이젠 진짜야. 물이 너무 좋으면 그곳에서
마약한다. 닥치라고 이 새끼야. 아이 씨발 새끼들. 아이 새끼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초잘돼가지고. 이님 또 오셨어요. 아니 근데 이님 오늘 폭발하셨네요. 왜 이렇게 흥분하셨죠? 그 씨발 내가 사드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지. 문재인이 걔는 왜 또 나서서 아무 문제도 아닌 걸 문제인 걸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님이 사드와 관련해서 아무 의견이 없는 걸로 더불어민주당 당론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님 혼자 의견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가 나타나서 사드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흐렸다. 이 말이죠. 이 당은 적어도 내 당이라고 봐요. 적어도 다음 전당대회 과정. 근데 개통도 질서도 추호도 없이 문재인이가 내 뜻을 뭉개는 발언을 서슴없이 해서야 되겠냐고. 내가 용서를 할 것 같아? 영감님, 근데 말이에요. 곧 계약 기간이 다음 달 말로 만료가 되는데 세입자가 집안을 건물 외벽만 남겨놓고 내부를 완전히 리모델링 했어야 되겠습니까? 세입자인데 다음 달에 나가는데. 그리고 지금 그 집은 햇볕 잘 들게 하는 햇볕 주택이잖아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뭘 알아, 이 새끼야. 햇볕 잘 드는 것은 옛날 트렌드라고. 영감님, 포스가 정말 대단하세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세입자가 세입자면서 집주인도 아니면서 집을 팔아서 이사갈 태세예요. 총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을 일당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난데 문재인이가 총선 때 했던 게 뭐가 있어? 괜히 광주 가가지고 지역 주민들 협박이나 하고. 차라리 그때 내 팔에 갔으면 얼마나 좋아. 이님, 어른이신데 이젠 좀 자중하시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제 전무는 권력으로서 담담함이 필요한 때 아닌가요? 회자 정리란 말이 있습니다. 아니, 회사를 왜 정리해, 이 새끼야? 다 키워놓은 회사를 왜 정리해? 이님도 무식하시네요. 회사 정리가 아니라 회자 정리.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아이 씨발, 이 미친 똥보 새끼. 너 이 새끼 지금 날 가르치는 거야? 너 따위 새끼가. 하이 새끼, 요즘 너무 정력이 넘치고 없는 패기가 막 생기고 스태미나가 넘쳐나는데 너 이 새끼 와우 전복 먹었지, 이 새끼야. 와우 전복. 그러니까 그거 먹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아니, 갑자기 왜 광고를. 그러니까 010-2443-0818로 전화 걸어서 와우 전복을 주문한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그런 정력으로 네 마누라하고 친하게 지내, 이 새끼야. 야, 근데 네 마누라가 그러더라. 뚱보니가 나타나면 지축이 흔들린대요. 그래서 항상 너하고는 100m 거리를 항상 유지해야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인간아, 왜 그렇게 사냐, 이 새끼야. 아니, 그게 퀴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새끼 할 말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와우 전복 주문하실 때 010-2443-0818. 여름에는 전복만 원 게 없어요. 010-2443-0818. 예, 와우 전복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이 많이 사주셔야 이 양반이 다음 달에도 광고할 거 아니야. 자, 오늘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국 나이엔틱사가 개발해서 미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선보인 이른바 증강현실 게임인 이 게임의 열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 시간을 이미 넘겼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속초에서 유일하게 게임이 될 수 있는 곳인데 여기로 손님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 자, 이 게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 네, 아까 슬쩍 정답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드디어 딩동댕을 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정답 말씀해 주시죠. 예, 이 게임 정말 재밌지. 자, 정답은 새누리당 전당대회 레이스. 새누리당 당권 경쟁 게임. 그게 어디서 재밌어야 하는 겁니까? 뭐가 재밌죠? 얼마나 흥미진진해. 이 친박과 비박에서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다투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흥행의 보증수표 서청원 영감님까지 나오면 이건 흥행 보장이지. 허나 그렇게 재밌으면 네가 나오지 그랬니? 여름에는 쉬어야지. 쉬려고. 야, 구치소도 쉬기 좋아. 밥 잘 나오지. 누가 와서 추근대지 않지. 닥치라고.
바로 정답 가자. 이렇게 쉬운 걸 여기저기서 이 게임 이야기 때문에 시끄럽더만. 자, 정답은 화투. 아니, 화투라니요? 속초 가서 화투합니까? 당연하지, 이 새끼야. 속초 가서 왜 화투를 못해? 바닷바람 맞으면서 오징어 회 시켜서 소주 한잔하면서 그러면서 화투하면 제맛이지. 게임 종류가 얼마나 많니? 민화투, 월남뽕, 섰다, 도리지꽃땡, 600, 코이코이, 삼봉, 나이롱뽕, 곱새치기. 아이고, 그만하세요.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이 맞히셔야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 사연,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은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1입니다. 북 에디션에서 낸 책인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대학원생들 리얼 웹툰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아니라 노예다. 네. 대한민국 최초의 대학원생들의 본격 리얼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1. 교수가 까라면 까야 하는 대학원생들의 삶을 깠다고 하는데 조교 폭행, 제자 성추행, 논문 도둑질 이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슬픈 자화상을 그린 본격 리얼 대학원생들의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1. 29기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가 대학원에서 일상적으로 치부되는 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온갖 비리의 온상이 돼버린 현실을 알리려고 이 웹툰을 발행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1인데요. 네, 하루 2분씩 뽑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1 북 에디션에서 협찬했습니다. 자, 어제 한 분 정답자 뽑았지요. 오늘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교사님, 정답 영어 교사 맞히셨습니다. 그네들에게 있어서는 국어 교사겠지요. 네, 국어 영어 다 맞힌 걸로 하겠습니다. 사범대 4학년 대학생입니다. 학교 근처 방은 너무 비싸서 자전거로 20분 거리 되는 고시원에서 학교까지 등하교합니다. 그때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면서 웃고 울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최근에 교생 실습을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과학 전공이라 우리나라에는 과학 노벨상이 없다는 걸 한탄했는데 아이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라고 언급하더군요. 그래도 흐뭇해서 그분이 왜 수상했는지 물어보니까 애들이 김정일과 악수해서 아닌가요? 라고 웃고 말더군요. 햇볕 정책과 6.15 남북 공동선언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그게 뭐예요? 라고 답을 하는데 참담했습니다. 아이들을 누가 이렇게 가르치고 끌어온 건지 국정화 교과서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눈에 선하더군요. 요즘에는 꿈을 물어보면 다 공무원, 교수. 왜냐고 물어보면 명예 때문에 철밥통 등등. 전 교직에 몸담을 사람으로서 이 상황이 좌절스럽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멋진 미래를 꿈꾸라는 말을 하기엔 여긴 지옥 불반도라서 달리 할 말이 없다는 것이요. 대한민국 교육의 큰 지도를 그려야 할 사람이 학생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개돼지라고 하니 저 같은 일개 임용고시 준비생에겐 그 심정이 더욱 처참해집니다. 네, 파면됐다고 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겠죠. 네, 교직에 몸담으셔서 이런 비루한 현실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미래 교사님 축하드리고. 자, 다음 정답자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사인 받고 싶었던 34살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부동산 사장님이 딸이 공부를 못해서 걱정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를 잘해도 취직 못하는 세상이니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농담을 던졌는데 웃고 즐기는 사이에 씁쓸한 마음이 올라오더군요. 현재 교육은 말 잘 듣는 순종적인 노동자를 육성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도 부모님을 만날 시간조차 없는 현실, 저녁이 없는 삶을 사는 현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기업 취직하는 것만이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오늘 퀴즈를 듣고 있노라니 아이들에게 오늘을 즐기라고 말했던 영화 속 대사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네, 저도 그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강 PD님도 당첨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댓글을 답니다. 존 키팅 선생님은 인생을 가르쳐주시고 학교를 떠났지요. 실제로 로빈 윌리엄스도 우리에게 많은 기쁨과 감동을 남기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까르페 디엠. 저도 이 영화로 큰 감동을 받고 삶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졸업 후 두려운 마음에 수동적인 삶을 살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마음에 맨몸으로 부딪혀서 지금은 작지만 사무실을 얻었고 운 좋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보람있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현실에 할 말이 많습니다만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제1야당의 권리당원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야당 같지 않은 당을 바꾸고 싶기 때문입니다. 행동합시다. 네, 강 PD님 멋져요. 짱입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성주 배치와 관련해서 입을 열었네요. 보니까 안전 우려하는 것이 이상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참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억장이 무너질 소리일 것 같은데.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상한 사람 만든 거죠. 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상경에서 데모하고 있다. 그런 얘기로도 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은 뭐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상당히 길게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좀 짧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거다. 사드 배치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국 여러 지역에 10여 개의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각각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수차례의 시뮬레이션과 현장 실사 등의 정밀 검토 및 비교 평가를 실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검토를 한 결과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어제 이완영 의원, 지역구 의원이죠. 이완영 의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부지의 어떤 타당성 그런 부분을 검토한 그 보고서가 있다고 하는데
후보지 중에서 그래서 성주가 최적지라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공개하고 그래서 성주 국민들이 그 부분을 납득을 하면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 다 공개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하지 않고 그냥 10여 곳에 후보지를 다 조사를 했는데 성주가 최적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약간 설명을 하긴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드 레이더가 마을보다 이제 4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그리고 거기서 5도 각도 위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난다. 사람들은 이제 그 지상에 있는 거니까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군의 그 사드 교범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100m 이내 지역은 상당히 위험 지역으로 분류를 해놓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우려가 불식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이제 어제 군에서 그 충청 지역에 패트리어트 레이더가 있는 곳으로 기자들을 데리고 가서 전자파 시험을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그 패트리어트 레이더 30m에서 전자파를 재어보니 일반 허용치의 4.4%밖에 전자파가 나오지 않더라.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그 사드 레이더와 패트리어트 레이더가 같은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고 일단 사드 레이더는 패트리어트 레이더보다 훨씬 더 탐지 거리가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트리어트 레이더를 가지고 사드 레이더의 위험성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는 건지도 솔직히 좀 의문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불식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결정된 이후이지만 정부는 성주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찾기 바란다. 그 인센티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 그 소통과 설득이 중요하다면은 진작에 가서 설명하고 소통하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가지고 다 결정해 놓고는. 그러니까 사후에 하는 건 이제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아마 이런 것 같고요. 내가 결정한 다음에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통보죠. 통보고 그 통보가 이제 설명, 이해 이런 과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끝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 당사자 간의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쟁이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반대하고 이런 것을 또 지금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고 논쟁이 있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저희 오늘 기자들끼리 밥을 먹으면서 나라가 망할 것 같다.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지금 반대하는 야당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는 지금 정반대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 토론 절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는. 그리고 설득한다, 소통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여기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니들이 수용하는 수밖에 없지. 안 그래? 이거를 이제 수긍하라고 하는 거고요. 이 깡패죠. 이 정도면 깡패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저쪽에서 예를 들어 합리적인 논거를 갖고 여긴 안 된다라고 하면 수용하겠습니까? 절대 수용 안 할 거면서. 그렇죠. 하여튼 이 나라의 그 박근혜 정권이 한 589일 남았습니다. 589일 동안 존립은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인터뷰를 하셨다고요? 한겨레가?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입니다. 12일에 충남도청 집무실에서 안희정 지사를 만났는데요. 요즘 안희정 지사가 읽고 있는
책이 대하소설 토지라고 합니다. 그 소설을 읽으면서 평범한 민초들이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뼛속 깊이 새긴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인터뷰 내내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정부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야속하겠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시대 국가 최고 통치자 리더십 유형, 국가 주도형 경제산업 발전 모델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종북 좌파 척결 분위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역사 교과서, 뭐 이런 문제들 보면 다 거꾸로 가고 있다. 예.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를 전진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예.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지금 야당이 다시 집권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대의 역량은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그때는 정권 교체의 민주적 역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권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분야에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있고, 그리고 총선에서도 봤지만 많은 시민들이 전략적 투표를 할 정도 높은 정치의식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집권이죠. 이렇게 되면 과거보다 좋은 조건에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좋은 정치가 가능할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좋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조심해야 할 게 있다. 연극 배우로 치면 분장이 지워져도 그 모습에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20세기에 배운 그 낡은 단어들, 자주국방, 민족해방, 그런 낡은 단어를 쓰는 지도자가 아니라 새로운 21세기의 언어를 써야 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21세기를 반영한 언어가 어떤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는 국가주의와 계급주의, 민족주의 등 모든 차별의 영역을 뛰어넘어 만들어내는 새로운 단어여야 한다. 자기가 쓰는 단어가 국가주의의 틀을 넘지 못하면 금방 한계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지칭하는 것과 다름없는 얘기인 것 같고, 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도가 높고 그 대세론이 있는데 그 대세론을 믿다가는 이해창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속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국가 주도형 산업 모델로도 안 되고 분배 모델로도 안 되고 신자유주의 반세계화로도 안 되고 전략적 한미동맹만으로도 안 되고 이런 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느냐이다. 이걸 위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노력하고 있고 그분께서 비전을 보여주기를 저는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도. 애매합니다. 예. 애매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뭐 안희정 지사가 뭐 잘못됐다 이런 의미보다는 너무 그 우클릭 중도화 분별이 없어 보인다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제 진단은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보기엔 좀 많이 조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기에 조심할 시기냐 이겁니다. 자기 몸을 던져야죠. 그런데 저는 좀 철학적으로 많이 좀 공부를 했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자기가 좀 앞으로 일단 나서지 않고 아직은 겸손한 자세를 좀 취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불펜 투수론을 얘기를 했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참 그 기가 막힌 시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지금이. 이런 시기에 이쪽도 잘못됐다, 저쪽도 잘못됐다, 이쪽도 낡았다, 저쪽도 구태의연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은 사실 실천과 행동을 요구하고 요구받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봤을 때 안희정 지사의 이런 신중함은 뭐랄까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은 선명함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선명함이 너무
지나쳐서 이게 사실 통합, 설득, 소통 이게 어렵게 만든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런 선명성은 좀 지양될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이 국면에서 과연 선명성이 후순위로 놓을 만한 가치인지는 전 좀 생각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읽기에는 선명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몸을 좀 낮추고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일단 뭐 불펜 투수니까 아직까지 좀 워밍업 수준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좀 이건 뭐 그게 아마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지자체의 수장이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어 보이는데 각을 세우고 몸을 던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좀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의 면을 지금 시대는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도자상이 필요하다고. 네. 그 지도자상이 뭔지 잘 모르겠고요. 또 그 지도자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를 기가 막히게 여기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동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지도자상과 싱크가 안 맞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좀 답답한 면도 있고요. 예, 언제까지 이게 신중행보를 계속하실지. 뭐 지금 또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 가가지고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괴롭히지 말라 뭐 이렇게 설득하러 간다면서요. 네, 그렇죠. 거기 가가지고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중국을 설득할 일이 아니라 박 대통령을 설득해야 될 일 아닌가요? 설득이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예. 그런 좀 암담한 면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도자 반열에 오르려는 그 노력은 가상한데, 예, 글쎄요. 어떻게 지도자가 되느냐. 이 과정 역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하여간 너무 답답해요. 안희정 지사를 보면 말이죠. 예. 그런 생각이 제 솔직한 감회입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제 이야기가 너무 길었네요. 알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선생님, 저도 사람이 되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국제통화기금 IMF. 예, 우리에게는 뭐 악명으로 기억됩니다만은. 네. IMF. 예. 미국에다가 최저임금 올리고 양극화 해소하라 이렇게 요구했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이게 이제 어제 뉴스원이라는 온라인 매체에 나온 기사인데요. 예. 너무 놀라서 진짜 IMF가 맞나 주어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예. 기사 내용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국제통화기금이 달라졌다 이런 제목의 기사였어요. 예. 실제로 기사 내용을 보니까 IMF가 미국 보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소득 양극화 현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프랑스는 공공 혜택을 늘리고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 이탈리아는 노동시장의 여성 참여 비율을 늘려야 한다. 예, 뭐 어디 굉장히 진보적인 단체에서나 볼 수 있는 말들이 지금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달 초에 그 크리스틴 리카르드라는 사람이 IMF 총재인데요. 그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IMF가 소득 불평등 같은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길 원한다. 이러한 이슈들은 많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심각한 위기다. 앞으로 IMF가 이런 이슈들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해요. 예. 저는 이게 IMF의 이제 변화된 모습이라는 건데요.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세계 역사에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들으실 때는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왜 이런 과도한 해석이 가능하냐면요. 우선 IMF라는 단체의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IMF는 뭐 사전적으로는 세계 거시경제 및 국제무역 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외환 시세 안정, 외환 규제 제거, 자금 공여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IMF의 본질은 어떤 거냐면요. 이 기관이 사실은 철저히 미국이라는 나라에 종속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MF가 뭘 하던 저거는 지금 미국을 지배하는 월가의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하. 예. IMF에는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1인 1표제가 아니고 쿼터라는 게 있습니다. 유엔은 1국가 1표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 안보리 같이 이런 제도가 있어서 강대국 입김이 보장되긴 하지만 일단 일반적인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1국가 1표입니다. 그런데 IMF는 아니에요. 이 쿼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경제력 요걸 바탕으로 쿼터를 분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해보면 그 뒤에 발전한 나라들,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입김이 굉장히 약합니다. 유럽, 미국 입김이 굉장히 강한 거죠. 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비토권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난 이거 못해 하고 비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유일하게 미국 딱 한 나라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의사결정을 할 때 사안 중요도에 따라서 총 지분의 50% 이상 또는 70% 이상 85% 이상 찬성 이렇게 결의 여건이 세분화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의 쿼터, 그러니까 미국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표가 17%가 넘어요. 그리고 IMF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85% 이상 찬성 요걸 결의 여건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IMF에 참석하는 모든 나라들이 찬성을 해도 미국이 반대를 하면 85%를 못 넘기기 때문에 예. 사실상 미국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그 IMF가 한번 휩쓸고 간 국가들, 그러니까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 보면은요, 이게 전부 미국 월가의 요구대로 국가 경제 공공성을 다 걷어를 내는 겁니다. 예. 이 IMF가 보통 요구를 하는 게 공기업 민영화, 이를 통해서 정부 수입 확대,
보건, 의료,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지출 억제, 규제 완화, 대외 시장 개방, 통화가치 평가 절하. 이게 일치된 요구거든요. IMF가 거쳐가면은요. 예.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쳐서 도산 위기에 빠진 사기업, 알짜 공기업 전부 다 다국적 기업의 손에 넘어가죠.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너무 잘 아는 거죠, 이거를요. 자, 그런데 이 IMF가 지금 미국 보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미국 월가가 미국 정치권에 새로운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요. 제가 이 IMF의 변화를 크게 보는 이유가요. 월가의 태세 전환이라는 건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를 기초로 해서 온 세계에서 분탕질을 쳐온 게 월가인데 마침내 월가가 드디어 신자유주의로는 더 이상 빨아먹을 게 없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이대로 가다간 월가 투기 자본조차도 우리도 스스로 피해를 입어서 아작이 날 것 같다라는 공포에 지금 월가가 휩싸였다는 겁니다. 다시 그냥 간단히 정리를 드리면 이겁니다. 저는 마침내 진짜로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신자유주의자가 아마 제 생각에는 빠른 시간 내에 몇 년 안에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막을 내릴 겁니다. 예. 이 자본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착취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 위기, 공황 이런 게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요. 자본이 노동자나 민중들을 너무 열심히 착취를 해가지고 더 이상 착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중들이 가난해지는 경우에 경제 위기나 공황이 생기는 겁니다. 예.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의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이걸 월가가 인지를 한 겁니다. 이래서 만약에 이걸 이대로 놔둬서 민중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브렉시트처럼 투기 자본도 전혀 원하지 않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도 이제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일정 정도의 떡고물을 민중들한테 던져주세요. 최저임금 높이세요. 미국. 이렇게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정세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너무너무나 웃긴 게요. 1980년 이후에 미국에서 저는 사상 처음으로 순수 신자유주의 후보가 없는 대선이 시작될 판입니다. 클린턴은 신자유주의의 우호적인 후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버니 샌더스의 등장으로 정책들이 굉장히 왼쪽으로 옮겨져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클린턴이 순수하게 월가를 대변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 이 전통적으로 누가 해줬냐? 공화당에서 해줬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에는 트럼프라는 또라이 중세 봉건주의자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월가가 보니까 황당한 거죠. 야, 이 누굴 밀어줘야 되는 거야. 황당해져 버린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마 앞으로 10년 정도가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길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요. 대공황으로 촉발됐던 케인즈의 시대가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 50년 정도 이어져 왔거든요. 예. 이때는 공화당 닉슨 대통령조차도 우리는 모두 케인즈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케인즈주의가 압도적인 대응이었었어요. 예.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이게 그냥 상식이었던 시대가 한 50년 지속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1980년 레이건의 등장으로 한 36년간은 그냥 신자유주의가 세상을 휩쓸어 버린 겁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낙수 효과, 투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신제국주의적 착취 이게 너무 일반화된 시대를 우리가 한 36년을 살아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끝물에 왔습니다. 민중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고 분노한 민중들은 뜻밖의 브렉시트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이런 세계의 흐름을 보면서요. 진짜 한국은 뭐하고 앉아있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저는 세계 시스템이 이렇게 한번 크게 바뀔 엄청난 변화를 앞에 두고 이건 진보나 보수 양쪽에 정말 큰 위기인데요. 또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이 완전히 엎어질 거거든요. 예. 그 위에서 고정관념 없이 새로운 세상의 밑그림을 그릴 절호의 찬스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상을 고민하고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이런 일에 전력을 쏟아도 될까 말까 한데 사드 배치 이런 걸로 나라가 올스톱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 특정 정치인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요. 문재인 전 대표가 그 히말라야 트레킹을 마치고 와서 국민 행복 이런 화두를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구체적 내용은 아직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 줄기만 대충 보면 그 행복론이라는 게
우리 사회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 과거 물질적 경제 성장에서만 행복을 찾았다면 이제는 행복의 기준 자체를 재설계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들었어요, 뉴스로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이런 시도가 매우 바람직한 시도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요, 사실은 누군가가 이런 새로운 시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을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됩니다. 신자유주의가 마침내 막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세상을 누군가가 격렬하게 상상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죠. 예. 저는 내년 대선이 이제 진보 보수 뭐 이런 걸 떠나서요. 새롭게 열릴지도 모르는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 이게 이제 경험상 보면 최소한 30년은 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 30년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좀 크게 그려보고요. 논쟁도 격렬하게 해보고요. 이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대한민국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우리 좀 정치 세력들이 또 시민사회에서 내년 대선을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이런 그림들로만 내년 대선을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IMF의 이 권고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신자유주의자, 그들이 마지막 남는 공간은 대한민국일 것 같고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워낙 우리는 완고해 보여서. 그러니까요. 이 틀이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987년을 기억합니다. 6월에는 6월항쟁이 있었고요. 6.29 선언이 있었고 7월부터 노동자들의 투쟁이 본물처럼 터지게 됐단 말이죠. 정치민주화 선언 이후 경제민주화. 사실상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시발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역사에 특히 경제적으로 보면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자료와 기록이 잘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참 노동자들이 참 뜨겁게 싸웠다 이런 정도의 기억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기록들을 찾아서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너무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어서 제가 띄엄띄엄이라도 그 87년 노동자 7월 9월을 뜨겁게 달궜던 그 노동자 대투쟁의 일을 간간히 좀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고요. 87년 노동자 대투쟁 시작이 어떻게 출발됐느냐, 이걸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오늘이 7월 15일이죠. 7월 15일이 87년 노동자 대투쟁 씨앗이 됐던 현대 미포조선 노동조합이 결성된 역사적 날이기도 하거든요. 예.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공식적으로는 7월 5일, 그러니까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한 지 꼭 일주일 뒤에 현대 엔진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면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보통은요. 예.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1970년대 중반부터요, 1987년까지 파업이라는 검색어로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은요, 파업을 했다는 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국가적으로는 한국에는 파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던 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1987년 노동자 총파업이 아마 한국 노동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실질적으로 파업을 한 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파업은? 일제강점기 때는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신정부 이후부터. 유신정부 이후. 예. 그런데 그러면 이 일이 왜 벌어졌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노동자들이 뭔가 어마무시한 요구를 내세우면서 파업을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한 노동자가 썼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견장에 호루라기 찬 경비들이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검지로 야, 너 이리 와봐. 복장이 불량하다. 명찰을 왜 안 달았어? 라며 워커발로 정강이를 찾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분을 사귀며 일터로 들어갔습니다. 머리가 조금이라도 길면 바리깡으로 강제 삭발을 당하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욕을 먹었습니다. 현장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조퇴와 월휴는 불가하며 하루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퇴근은 언제가 될지 모르고 불량 하나만 발생하면 온갖 욕설과 구타까지 감내하며 아픈 몸을 이끌고 남들이 말하는 대한민국 최고 기업 현대자동차에 다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일인 거죠.
중고등학생들 두발 교복도 1983년에 자유화됐거든요. 예. 근데 4년이 지난 1987년도 현대자동차 작업 현장에서는 경비들이 출근하는 노동자들 복장 검사하고요. 조인트 까고 이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웃겼던 건 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공장 경비들이요. 예. 대부분 해병대 출신들이었어요. 아이고. 싸움을 굳이 잘한 황당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작업반장들이 20대, 30대 성인 노동자들 불러가지고 머리가 길다고 바리깡으로 머리 밀고요. 이건 뭐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정말 그랬습니다. 이 1987년도 노동자 대투쟁 불씨가 이제 울산 현대그룹 노동자들이 주로 집힌 것들인데 예. 이 현대그룹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제일 먼저 외친 구호가요. 임금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첫 구호가 두발 자유화 실시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임금 인상보다 더 급했던 게 인간다운 삶이었던 거죠.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에 그 노동자 대투쟁의 서막을 알린 사건이 바로 현대 미포조선 노조 신청서 탈취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 7월 5일에 현대엔진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요. 그러니까 정주영이 뚜껑이 확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 탄압에 숨을 죽여온 노동자들이 막 노조를 결성하겠다고 나서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노조 와해시키려고 회유도 하고 집회 방해도 하고 별 난리를 다 칩니다. 예. 그런데 이 와중에 이 탄압을 뚫고 현대 미포조선에서 드디어 두 번째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이 7월 15일에 현대 미포조선 노동자들이 드디어 노조를 결성한 다음에 노조 설립 신고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노조원들이 이걸 이제 시청의 부스에 가서 서류를 딱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건강한 청년 7명이 튀어나온 겁니다. 예. 그러더니 서류를 빼앗아가지고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정주영은 6.29 선언만 없었으면 예전처럼 그냥 두들겨 팼을 텐데요, 노동자들을. 근데 이제 며칠 전에까지 6.29 선언이 있었고 뭐 사회 분위기가 노동자들을 막 몽둥이로 패지는 못하겠는 거죠. 그런데 노조가 설립되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작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노조 신청서를 쎄벼서 튀는 겁니다. 제가 이걸 귀엽네요. 예, 그러니까 진짜 황당하죠. 예. 근데 이게 이 사건이 알려지지만 않았어도 789 대투쟁이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건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완전히 노동자분들이 뚜껑이 열린 겁니다. 이게 뭐야 이래서 미포조선 노동자 1,600명이 모여가지고 연자 시위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유치한 노조 탄압 사실이 당연히 언론에 보도가 되고요. 예. 결국은 정주영이 서류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조가 결성이 되는데 이 장면을 보고 노동자들이 우리가 얼마나 비인간적인 현실에서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뭐 그 뒤로 자본가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요. 이제는 뭐 두들겨 패지도 못하겠고 세비는 것도 안 되겠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노조를 만들자 이런 방식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예. 이게 뭐 유명한 어용노조라는 거죠. 그래서 예. 7월 21일에 현대그룹에서 생긴 역사적인 세 번째 노동조합은 현대중공업하고 자동차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반장, 직장, 간부 사원들 이런 사원들이 어용노조를 먼저 만들어버린 겁니다. 제가 뭐 이 1987년 일은 아니지만요. 더 웃지 못할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88년에요. 현대건설에서 노조를 설립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때 이것도 뭐 조폭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인데요. 노조위원장을 납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노조위원장이 서정의라는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납치가 돼서 목포 어디 으슥한 가정집으로 눈을 가린 채로 끌려간 겁니다. 예. 그래서 무려 6일 동안 감금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표 내라고 협박을 받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는 알려지죠. 알려지고 이분이 나중에 그 검찰 수사도 하고 그래서 검찰 조사 결과 현대건설의 그 최모 이사라는 사람하고 강모 부장이라는 사람이 조직폭력배한테 서정희 위원장 납치를 청구를 했고 뭐 그 대가로 2천만 원을 지불했다. 이게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지거든요. 예. 그런데 당시 현대건설 회장이 누구였냐? 이명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정희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배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도 지금까지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 서정희 위원장 증언으로는
피납되기 전에 이명박 회장이 자기를 만나가지고 노조 포기하라고 조명을 했고 그리고 고집을 안 꺾으니까 너 노조 설립하면 물리적 충돌밖에 안 남는다 이렇게 협박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서정희 씨가 납치된 다음에 가족들이 검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예.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명박 회장이 가족들한테 아니 회사가 사건을 비공개적으로 잘 처리하려고 하는데 왜 신고를 했냐 뭐 이렇게 비난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정희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건 백발백중 이명박의 배우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결국은 검찰 수사에서는 그 혐의 사실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은 직접 연루 의혹을 피했고요. 단지 노조 설립 방해 혐의만 인정을 받아서 500만 원 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전 납치가 당시 현대건설 회장이었다는 이명박의 결단이 없이 그냥 이사급 한 명으로 독자적으로 결단을 했다.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이명박의 결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물론 이건 제 의견일 뿐입니다만. 예. 저희 그 집에 말이죠. 네. 서정희 씨가 쓴 책 이명박 회장의 최후 통첩 그리고 피납 이 책이 있어요. 예. 아 있으십니까? 예. 예. 근데 그게 좀 공교롭게도 이게 그 책이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게요. 예.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 서정희 위원장님이 그 책을 내고 하실 때가 그 한나라당 당원이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갖고 이게 무슨 당 내부에서 의도가 있다 이래서 그게 이렇게 그 사건이 굉장히 공개적으로 잘 이슈화가 안 됐죠. 뭐 그런 좀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우리 서정희 위원장이 친박입니까? 아니, 뭐 제가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묘한 것들이 있어서 이 피랍 사건 자체가 공식적으로 잘 이슈화가 되지 못했던 걸로 저는 뭐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피랍 사실 자체는 뭐 이명박에게 이익이 되든 박근혜에게 이익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 사건은 역사적인 우리 노동 탄압의 큰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 사건이니까요. 예. 근데 뭐 아무튼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5년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역사에 대해서 뭘 이해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으로부터 시작된 이 8년의 보수 정부가요. 우리가 사실은 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탄압을 받았고 노동인권의 역사가 뒤로 후퇴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노동조합을 설립해 위원장 납치해서 감금해 이런 마인드를 가진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지배자였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뭐 아무튼 오늘은 제가 87년도 노동자 대투쟁의 씨앗이 됐던 현대미포조선 노조 서류 탈취 사건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조만간 기회가 되면 이 항쟁이 한국 경제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조 탄압의 역사가 지난 옛일, 이제는 추억할 수 있는 옛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리바이벌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우리가 문제인식을 갖고 이완배 기자님의 지난 역사 돌아보기 그걸 듣는다면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일회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김일성과 우상화 경쟁을 벌인 박정희 동지. 그 박정희 동지의 딸 박근혜 동지께서는 자신의 근영을 떼어내서 훼손한 성주 할매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감히 사과 같은 자기 얼굴을 담은 사진을 다 치워불라 이러면서 홀대한 데 대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배신자를 용납 못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박동지 자신을 너무 악망하고 사모해서 큰 사진을 뽑아다가 걸어놓을 정도였던 할매들이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드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진을 뜯어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는데,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으로서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가 될 것이다. 할매들 살 날이 얼마나 된다고 사드에 격분하는가. 젊은 아가들이 살 세상이 걱정된다고 하는데 천박하고 양심 없고 상식 바뀐 1번 당을 찍어온 지난날의 모순된 행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 불쌍한 그네, 조실부모한 쓸쓸한 그네에게 이렇게 침뱉고 농락하고 배반할 때에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종북 도발 행위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 경로당 보일러에 들어갈 전기, 에어컨 돌릴 때 들어갈 전기를 빼내서 사드 기지로 보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인 줄 아는가.
할매들은 즉각 박동지의 더 큰 사진, 더 예쁘게 나온 사진, 특히 가장 멋지다고 판단되는 프랑스에서 한복 입은 사진을 다시 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박동지에게 찾아가 큰 절을 올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실은 더 좋은 사진을 걸려고 그걸 떼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우리는 그네님 사진을 걸 자격이 있는 친박이 맞다며 경로당 이름을 사드 경로당으로 바꾸겠다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어제 경남 김해 기온이 35.7도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전국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비가 온다는 얘기죠?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조능희 언론노조 MBC 본부장, 즉 MBC 제1노조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광우병 파동이 났을 때 조능희 본부장은 그 파동의 진원지인 MBC PD수첩의 진행자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드 위험성을 광우병 괴담이라는 조선일보의 군사 전문 기자, 광우병에 대한 조선일보의 트라우마를 이해해준다 하더라도 하필 그렇게 비유하는군요. 이명박 정부가 괴담이라고 주장한 것 중에는 진담도 있었고 조중동이 괴담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자기들이 참여정부 시절에는 괴담이 아니라 진실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도 있습니다. 광우병 우려가 대표적이죠. 전자파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과학자들이 나서서 불식시키면 됩니다. 광우병 때처럼 관변 학자들만 내세우면 오히려 불신만 증폭될 겁니다. JTBC가 사드 배치 과정을 일본과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닷새 만에 확정 발표, 일본은 주민 설명회 15차례. 이런 걸 보면 조선일보 기자의 비교 능력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비교하려면 JTBC처럼 이런 것도 비교해야지요. 이명박 정부가 미국소를 전 연령, 그러니까 원령, 연령 관계없이 다 들여온다고 했을 때 일본은 2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특징이 이런 것인가 봅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면서 개무시하는 거 아니라면 적어도 일본처럼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게다가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신문이라면 일본의 좋은 점은 앞서서 따라야 하는 거 아닐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